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길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의 DNA가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3차 사건이었는데요. 3차 사건은 이춘재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1987년 4월 신혼이었던 25세 권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3차 사건도 범행이 매우 잔혹스러웠다라고 얘기가 알려져 있죠. 당시에 증거물의 DNA를 검출을 했을 때 이제 DNA가 이춘재께 확인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3차, 4차, 5차, 7차, 9차 이렇게 이춘재의 DNA가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팀은 DNA 분석 결과를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8차 사건입니다. 8차 사건에 대한 DNA 분석이 끝나면 2차 사건 DNA 분석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토사팩을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 인터뷰를 드디어 하셨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윤성여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말한 진술을 통해서 윤 씨의 말, 그리고 당시의 경찰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당시의 경찰의 말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 8차 사건의 피해자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는데 그냥 담이 있다더라, 담을 넘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범죄 심리적 접근을 통해 윤 씨 그리고 이춘재를 비교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 그리고 윤 씨가 진술을 한 내용, 물론 윤 씨의 입장은 거짓자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비교해서 어떤 게 범인의 입장에서 훨씬 심리적으로 가까웠을까, 공간감도 가까웠을까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재심입니다. 이 재심에 대해 현재 법조계의 반응까지, 정말 재심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윤 씨의 말과 당시의 경찰의 말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분리시키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 현재 경찰의 분들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뭔가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시의 경찰의 말의 진술과 윤 씨의 진술을 비교해야 되다 보니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8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진급했던 형사가 아닌 2019년 수사본부가 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 관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본부 입장에서 갑자기 이게 언론에 먼저 터져서 되게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신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연구원의 신빙성 검증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이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윤성여 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그 이후에 가석방이 되었고 현재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지요. 분명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나를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살인범, 살인용의자, 무기징역수의 가석방범, 난 그것조차도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과거 해당 경찰은 지금도 반응이 똑같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믿고 기다리며 당시의 대상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나는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현재 경찰은 당시의 사건 기록과 증거물들을 검찰에 그때 당시 이제 없앴고 검찰 측에서 이미 전부 폐기를 했다. 다만 경찰이 최근 8차 사건 사본과 일부 증거물이 남아있는 걸 발견해 국가수의 DNA 감정 의뢰 중이고 확실한 결과는 잘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증거,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들, 아니 어떻게 현재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춘재가 자백 당시에 그림을 그리며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나름대로 디테일하다라는 이야기지요. 해서 자백의 신빙성도 존재하고 경찰은 거기에다가 8차 사건의 범인을 조사했던 형사까지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은 투트랙입니다. 두 가지를 다 조사하고 있지요. 남아있는 증거물은 토끼풀입니다. 그리고 창호지인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범죄에 남은 창호지까지 함께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경찰에 대한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당시 윤 씨의 말과 당시의 경찰의 말,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9월 16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방량이 성폭행 후에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자세한 사건 기록, 재판 내역은 전 방송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점 하나입니다. 둘의 다른 이야기지요. 자, 지금부터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자백을 했다.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미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확실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경찰의 말입니다. 당시 경찰입니다. 이 부분에 윤석열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당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체포되었을 때는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와서 잡아갔다. 잠깐 파출소에 들렸다가 야산으로 데리고 가더라. 야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깜깜한 곳에서 형사들과 봉고차를 타고 올라갔고 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순순히 자백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최 형사가 와서 수갑을 채웠고 신문한 건 심 형사. 그리고 다음에는 장 형사가 왔다. 형사가 5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형사 계장도 있었는데 형사 계장은 나에게 너 10년 받을 거야. 자백하면 이라는 걸 걸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다시 경찰서로 가서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조사를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다. 쓰러진 뒤에도 뺨을 맞았고 다리가 불편한데 쪼그려 뛰기도 시켰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잠을 자려면 깨우고 해서 하도 목이 타는 상황이라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자백을 해라. 자백하면 물을 주겠다라고 했다. 진술서도 경찰이 불러줬던 대로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 당시 형사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겁을 줘서 자백을 한 거다. 거기서 죽어난들 아무도 신경을 안 쓸 걸 알고 있었다. 형사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내가 만약 범인이라면 당신들은 정말 당당한지,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말해달라. 이게 바로 윤 씨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이라는 것, 너 자백 안 하면 사형이야. 근데 자백하면 무기징역이나 20년은 줄게 라고 해서 처음에는 나도 살게 봐야겠다 싶어서 1심 때 자백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건 검찰의 입장, 경찰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씨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양측의 의견은 완전히 팽배하게 다릅니다. 물론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서술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이유는 존재합니다. 다음에 이 표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실제로 있고 난 뒤에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체포했다, 잡았다, 그리고 구속수감을 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허위 자백이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경우 보시면 윤모 씨는 20년 구금 당했다. 누군가는 자살했다. 누군가는 사망했다. 누군가는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였죠. 당시
화성 연쇄 사건 그리고 88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마당에 잡아야 된다, 잡으면 특진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경찰들 사이에서 팽배하던 시절은 사실입니다. 분명 프레임으로는 이때 당시에 앞서 나왔던 연쇄 사건 모두가 범인의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 이 사건, 8차 사건만큼은 족적, 채모를 남겼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누군가를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과한 환경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화성시에 살았던 많은 남자들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고문이 실제로 무조건 있었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1989년 7월입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됐던 윤 씨가 당시에 범행을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MBC와 인터뷰한 게 외부에 공개됩니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작권 문제로 영상을 플레이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옷차림 같은 건 기억할 수 있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옷차림은 색깔을 구별 못하겠어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미 자백을 다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던진 거죠. 물론 옷차림에 대한 색깔을 구별 못했다라는 게 깜깜했고 불이 안 켜져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시된 이 옷이 이 옷과 똑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바지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상한 얘기죠. 왜냐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옷을 입혀놨습니다. 입혀놓은 상황에서 바지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게 좀 이상했다, 당시에도 정말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던 이유였죠. 그리고 그 다음 의문점입니다. 경찰 측의 말대로 한번 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백을 3-4시간 만에 자백을 직접 했다라고 했는데 경찰 조서를 확인해보면 새벽 1시에 조사했고 새벽 5시에 자백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입니다. 왜냐면 밤새 추궁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즉 경찰 수사 결과로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윤 씨 말대로면 3-4일간 잠을 안 재우고 시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왜 윤 씨일까? 라고 생각해볼 때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판결이 과학적 증거보다는 일단 윤 씨의 자백에 의존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이걸 누구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당시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당시 8차 사건 현장의 채모를 통해 나온 혈액형, 거기서 윤 씨를 픽업을 했죠. 그리고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춘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춘재는 혈액형과 형태적 그 파상형 모발이 아니다라는 걸로 제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두 가지가 문제점입니다. 하나, 동위원소 분석법. 제가 과거 방송에서 전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위원소 분석법은 애초부터 한 게 아니라 타겟형으로 했습니다. 윤 씨에게만 했죠. 마지막 재판에서 얘기를 할 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과학적 증거물로 제시된 게 윤 씨입니다. 윤 씨만 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 DNA 과학수사법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여러분, 이춘재가 2차 감정에서 벗어난 걸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혈액형에 대한 관리가, 혈액형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채모가 나오고 나서 분석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할 때 채모를 추출을 했지요. 그때 1차 감정 결과에서 이춘재는 B형으로 판별받습니다. 해서 이춘재가 2차 감정까지 받게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2차 감정에서 이춘재는 혈액형 O형으로 바뀝니다. O형이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포인트는 당시에서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그리고 현장에서 검출된 DNA를 통해 DNA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혈액형을 알 수 있을까? 정확할까? 그게 거의 현재의 기술력과 비슷할까? 오차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혈액형 분석에 오류점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얘기를 한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윤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봤을 땐 분명히 상황적인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반응입니다. 분명 당시에 상황적인 흐름이 중요했던 건 1차부터 7차까지 범인이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8차 사건의 범인으로서 체포가 됐고 88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끝나고 난 상황. 근데 이 사람을 구속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범행이 발생되지 않으면 1차부터 7차까지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사람은 모방 범죄다. 그 모방 범죄라는 프레임이 나온 것도 처음 그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뭔가 의심이 간다, 이상하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8차 사건의 피해자 집을 통해 범죄 심리학적 접근, 즉 지리적인 프로파일링, 범죄자의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윤 씨와 이춘재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 말이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산 같은 데도 있고요. 뒤로 올라가면 뒷산이 있고 그리고 집 자체가 창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집 대문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집 대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양쪽에 뭔가 담벼락 같은 게 둘러싸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 안을 들어가면 집의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가까이 본 집의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라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점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경찰 쪽 진술입니다. 당시 담벼락 사진인데요. 이게 옆입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서 바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담벼락을 다시 보여드리면 안쪽에서 봤을 때의 담벼락입니다. 집 안에서 바깥을 바라본 담벼락,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아까 사진이 밖에서 본 담벼락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담벼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사진적으로 봐도 성인의 키 높이의 한 1m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경찰은 담벼락을 넘어갔다에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높은 담벼락을 넘어갔다.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뒷담 쪽인데 여기를 넘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당시 수사에서 담을 못 넘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담을 넘었다, 그걸 확인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독특한 모양이 발자국 뒤꿈치가 닿지 않는 앞쪽 발만 닿는 이 모습이 윤 씨가 몸이 불편해서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저는 모습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조금 다양하게 해볼 건데요. 경찰의 진술대로 윤 씨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한쪽을 절고 한쪽이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뒤쪽으로 와서 이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고 창호지를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책상입니다. 책상을 발로, 오른발로 더디면서 그래서 그런 자국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한 게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윤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알려졌다. 수사 기록에는 내가 담을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다. 저희도 저번 방송에서 담을 넘었다고 얘기한 게 수사 기록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윤 씨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당시에 담을 넘지 않았다.
넘는 신용만 했다. 그것도 형사들이 뒤를 받쳐줘서 가능했던 거라고 친척들에게 들었다. 물론 본인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별력은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시골길은 담들이 비가 오면 흔들거린다. 내가 당시에 담을 잡았을 때도 그 담은 흔들거렸다. 내가 만약에 담을 넘었으면 그 벽도 위험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사가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담이 많이 흔들려서 형사가 잡아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넘어간 건 기억이 없다. 나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힘이 없어서 흔들거린다. 똑바로 걷는 것도 힘들다. 경찰의 각본을 짜서 움직인 거고 내가 피해자의 방 위치도 당시에 정확히 지목도 못했다. 가본 적도 없다. 피해자 오빠랑 친구 사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실제로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그냥 동네가 좁고 시골에는 2, 3년짜리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를 먹다 보니 봤을 수도 있지만 난 기억이 나진 않는다. 그리고 윤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집에 어떻게 내 채모가 나오나. 내가 기억하는 건 체포 직전 거의 시간적으로 1년에 가까운 7개월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체포 직전에 5번에서 6번 정도 채모를 뽑아줬던 게 기억이 난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당시에 윤씨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본부가 여러 개가 움직였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여러 번씩 채모를 뽑았습니다. 저 채모 뽑아줬는데요? 아이 그건 다른 데고 우리한테도 뽑아줘.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여러 번씩 계속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티타늄 성분이 나왔거나 자세한 분석 결과 들어본 적도 없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결과도 듣지를 못했다. 이게 윤씨의 입장입니다. 물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이춘재에 대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8차 사건 내가 했어요. 이렇게 끝나진 않지요. 8차 사건의 현장을 그렸는데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자신의 집의 위치, 자신의 집과 당시 박양의 집이 되게 가까웠습니다. 실제로는 윤씨의 집이 멀었습니다. 윤씨는 800m 떨어진 상황이었고 바로 옆집이 이춘재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지요. 근데 자신의 집 그리고 박양의 집도 그리고 동선 및 침입 경로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방안 내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다, 어디가 뭐가 있었다, 위치가 어디다. 이불 위치까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외부에 나오지 않은 수사 기록에 적혀있는 내용과 완전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 박양의 신체적인 특징도 진술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들이 이춘재 자백만 듣고 그러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폭행을 어디를 했다,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했다, 어디서 어디로 끌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한 현재 경찰들이 해서 현재 윤씨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거고 당시에 잡은 현재는 퇴직한 경찰들을 찾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물은 많이 없지만 상황을 봤을 때 이춘재가 알면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지리적인 것과 범죄 심리적인 프로파일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재는 자기는 담을 넘지 않았다,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범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잡힐 생각을 하며 범행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나 이번 범행하고 잡혀야겠다, 아무도 없죠. 대부분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한 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집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방송 때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집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집에 가족들이 있었지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이 혼자 자고 있는 방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던 건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바깥으로 봤을 때 담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리고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조용하지요. 동네 개가 짖더라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바깥에 엄청나게 울릴 정도로 그런 공간입니다. 안에서 만약에 소리가 나오거나 안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아니 비명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깰 수도 있을 즉 위험한 공간이란 얘기지요. 발각 위험이 말입니다. 그러면 범죄자의 입장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침입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 말이지요. 일단 이춘재의 침입로는 어떻게 보면 정문이지요. 대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윤성로 씨의 침입 경로는 담입니다. 뒷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주는요? 경찰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도주로도 그러면 담을 넘었나? 라는 문제입니다. 침입 자체,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발각됐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주를 할까요?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춘재가 몸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 윤석열 씨는 좀 불편한 상황, 그런 둘 사이를 봤을 때 범죄적으로 더 위험성이 강한 건 윤 씨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농촌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지를 다시 보시면 바깥이 다 흙입니다. 방 내부도 집 내부도 전부 흙입니다. 사진이 옛날 거라 옛날 영상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당연히 흙이지요. 콘크리트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 씨는 특이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당시에 왜 발자국이 없었냐는 겁니다. 분명 안을 뚫고 창호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발자국이 앞에 게 찍혔다라고 경찰은 당시 수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바깥에서는요. 침입 경로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방식은 외부에서 어디서 침입을 했을까를 찾는 겁니다. 침입 경로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옛날부터도 수사법은 똑같습니다. 발자국입니다. 어느 발자국이 어느 쪽을 향했을까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 당시에 윤 씨가 범인이었다면 특이한 발자국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가 걷는 장면은 여러분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을 씩 끄십니다. 한쪽을 쓱 끈다는 건 발자국 자체에 대한 모양이 탁, 쓱, 탁, 쓱 이런 특이한 발자국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집에선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피해자, 박양 그 누구도 이렇게 걸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왜 당시에 없었을까라는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개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밖에서 바라본 담을 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본 사진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똑같이 눕기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똑같은 크기의 눕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무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집 아닙니다. 혼자 동떨어진 집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담을 넘었다고요. 옆에 집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존재하는 하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를 담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몸으로 빨리 넘으면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불편한 사람의 몸의 입장에선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나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나오다가 마주치거나 들어가다가 마주치거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나 날 수 있는 큰 소리들 뭔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범행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몸이 불편해 도주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이춘재의 범행 패턴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이 좀 특별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만 발생했던, 즉 시그니처가 달랐지요. 외부에서만 사건을 발생시켰으니 이춘재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그니처가 존재합니다. 자, 분명 성폭행을 하고 옷을 입혔다는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비슷합니다.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시그니처가 그때 당시 달랐다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는 뭔가 흔적을 남겼다라는 문제? 근데 흔적은 외부니까 못 찾을 수 있다고 치고 당시에 달랐던 건 집에 침입을 했으니까. 그게 다르니까 모방범죄 아니야? 라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2019년의 입장에서 이거 모방범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춘재가 집에 들어가는 범행을 안 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춘재는 범죄 심리적으로 보면 잡범입니다. 나이대도 폭이 크고, 그리고 범행에 대한 게, 수사의 방식에 대한 게, 행동 패턴에 대한 게 금품도 있고 가학적 성행위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그냥 잡범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1988년 9월 16일에 집에서 발생했지요. 집에 침입해서 한 겁니다. 이춘재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1989년 9월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검거되어 7개월 구속,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들이 또 발생했지요. 이춘재는 침입형 범죄가 분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아니겠지. 아니요. 했던 애입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 침입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즉 잡범입니다. 범행 패턴에 대한 시그니처가 다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두 번째, 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이춘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범행에 대한 패턴을 봐볼까요? 8차 사건을 겉 프레임만 바라보더라도 사실 좀 특이합니다. 초범인데 이렇게까지 했다? 굉장한 용기죠. 집에 사람들 다 있는데 들어가서 성범죄 후 살인, 옷도 입혀놓고 그대로 현장 이탈, 도주.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겁니다.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러면 그거보단 좀 경험치가 있는 대범한 애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윤 씨도 여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해서 8차 사건에 범죄자로 체포가 되고 그렇게 무기징역형을 당시에 받았던 겁니다. 자, 어디가 더 색깔이 가까울까라는 의심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재심입니다. 현재 윤석열 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재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자신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춘재. 자기가 했다. 그걸로도 일단 재심에 대한 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단 그 이후에 재심이 되고 나서 그걸 입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과연 납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두 설명이 가능하게 해서 정말 원심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누굴 의심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 씨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춘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경찰 쪽에서 당시에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섞어보면 무언가 윤 씨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맞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춘재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되게 웃픈 상황입니다. 범인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범인이었던 사람은 나는 아니야, 경찰은 너야, 그리고 요즘에 온 사람은 의심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싶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번은 분명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일주일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내용들, 확인하는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점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제가 틀려서 여러분께 사과드리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범죄 심리 하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던 내용인데, 족적 수사는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당시는 많은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봐봐, 집 안에서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럼 그 집 안까지 기어 들어왔어 라고 확인했겠죠. 발자국 찾자. 여러분도 다른 사건들 안 보셨어요? 무슨 사건 터지면 발자국부터 찾잖아. 발자국 특별한 거 찾으면 발자국 뭐 찍힌 거 봐서 신발이 어떤 거다 뭐다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잖아요. 당시에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사건 발생했을 때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윤 씨라면 특별한 족적이 확인이 됐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탁쓱 끌리는 거. 탁쓱. 이거 아니면 탁톡 이거. 그러니까 그 경찰 검찰 쪽이 얘기했던 방문을 들어갔을 때 책상에 찍혔던 그 족적이 그 발 불편해서 앞쪽만 찍는 윤 씨의 족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도 그 족적이 탁탁 찍혔어야 돼요. 그랬으면 당시 사건 발생했을 때 특이한 족적을 찾았을 거예요. 현장 검사, 현장 조사할 때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바로 찾았잖아요. 새벽이었어. 아침 6시 반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 나와서 바로 폴리스 라인 치고 그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발자국이 예를 들어서 뭐 경찰들이 들어와서 훼손된데 이래도 만약 윤 씨가 범인이었다면 정말 족적이 특이했었어야 돼요. 탁탁탁. 그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걸 당시에 못 찾았다가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그 채모 가지고 비형이면서 해서 막 해서 윤 씨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윤 씨를 막 하고 있다가 뭐 딱 특별한 뭐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윤 씨를 구속 수감하고 있는데 1차, 7차와 비슷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정확히는 7차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7차 사건이었나? 6차인가까지가 시신이 안 나왔었어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당시는 이게 7차까지가 나왔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5차인가? 이 사건이 5차인가 6차 사건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가 않았던 시신들이 있어서 몰랐던 거죠, 상황은. 근데 어쨌든 그 뒤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 중에 똑같은 범죄가 한번 발생하는데 납치 미수가 돼요. 그래서 뭐 네 서방 이름 뭐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아니 또 있잖아. 뭐야? 그럼 윤 씨 아니네? 근데 윤 씨는 잡았잖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당시 재판에서도 야 이거 증거 갖고 와. 오케이 콜. 동의원소 감별법. 근데 이 동의원소 감별법도 제가 저번에도 이제 타겟형이었다고. 왜 타겟이었냐면 그 사람만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원래는. 한 사람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또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그게 뭐가 잘못됐다 뭐랬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상황적인 걸 보면 제가 왜 마음이 5대5에서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하시는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해주신 얘기인데 족적 안 나왔잖아. 당시 수사 매뉴얼 봐봐. 100% 족적 검사 했을 텐데 아니 왜냐면 족적 검사 한 힌트가 나왔잖아. 책상에 족적 나왔다며. 그러면 침입 경로를 거기 뭐야 그 창호지 열었던 창문 쪽이다 판단했으면 그쪽 족적 검사해서 담을 넘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럼 그 족적 검사 왜 안 했어? 그 족적 검사 결과 어딨어? 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 특별한 족적이 없다. 특이한 족적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니까 당시에도 그게 애매하다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된다. 왜냐면 윤 씨면 족적이 무조건 특이했을 거니까.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만약에 윤 씨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 뭐 몰라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이 윤 씨가 범인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난 이게 소름 돋아요. 윤 씨도 진짜 안타깝지만 만약에
윤씨가 아니라 다른 범인이었는데 그 사람 소아마비 아니었으면? 그 사람 소아마비 아니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럼 몸 멀쩡했고 사지 멀쩡했고 신체 건강했고 그리고 농사 기계일 하고 있었고 이러면? 그랬으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담 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어디 뭐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랬으면 프레임이 딱 박힐 수 있는 상황? 이 주제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정말 무서운데 윤석열 씨가 몸이 불편하지 않고 정상적이었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제시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제시한 거예요. 이거 아마 좀 있으면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건 나가도 되죠. 왜냐면 이거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추론은 되니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 결과를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추론은 되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자국이 남았을 거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다. 이제 맞춰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윤 씨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 사건에 가장 정확한 수사 방식이 원래대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당시에 사건 발생 때 폴리스라인 치고, 그리고 이게 당시 그 집의 모습인데 이게 정면 모습 저희가 그림으로 확대한 거예요. 직원분들이 좀 고생하셨는데, 직원이 이거 만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흙이거든 밑에 보다. 당연하지, 여러분 농촌 시골 마을 알잖아요. 시골 마을 흙이잖아. 앞쪽은 또 높아요. 앞쪽으로 침입은 안 돼요. 그래서 옆쪽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춘재는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문으로 그냥 열고 들어갔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안에 들어갔으면 족적은 무조건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기본적인 족적 검사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상 족적까지 찍었던 애들이 그 다음 족적에 대한 거를 확인을 안 했다? 들어갔으면 나간 경로를 체크하는 게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왜 안 했냐고. 정확히 표현하면 없는 거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맞는 거죠. 이 사건은 그래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경찰 인력이 왜 대거 투입이 됐고 여러 경찰들이 붙었던 거냐면 이 사건을 해결하면 무조건 특징이었다는 얘기도 많았고, 또 하나는 유일했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확인된 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전까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증거도 다 훼손되고 너무 공터가 넓고 하니 여기에 있는 담배꽁초 싹 쓸어가지고 넘겨서 분석시키고 뭐 이런 식이었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았던 건데, 여기는 지금 사건 당일날 찾았잖아요. 당일날이었고 당일날 있었던 힌트들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다고. 그럼 당연히 잡으려면 온갖 수사기법이 다 들어왔을 건데 족적 검사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당시 족적이 특이한 게 있었으면 기록이 됐을 거예요. 끄는 족적, 아니면 한쪽은 정상 한쪽은 톡 찍는, 약간 다리가 불편한 사람 같다, 이런 족적에 대한 게 분석이 확인이 됐으면, 그러고 나서 윤 씨가 체포되면 이해가 되죠. 아, 당시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진 찍어놓고 증거자료 갖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가 한참 시간 지나서 너 범인, 너 채모 보니까 범인,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물론 추측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기울었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거의 이 문제였어요. 이제 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간 한참 지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 대부분 연쇄살인마의 특징은 사건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의 기억력이 매우 오래 간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시잖아요. 유영철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각에 의존한다고. 감각적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다 기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거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그 쾌락? 그게 식는 게 냉각기고, 그게 짧아지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이춘재는 당시, 만약 이춘재가 범인이면 이 8차 사건을 기억을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존재했단 얘기예요. 이춘재의 입장에서는 지가 저질렀는데 엄한 사람 이춘재가 알고 있었잖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이가 없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행인데 제가 들어갔다고? 웃기겠지. 수사 결과 발표가 외부에 나올 텐데. 아, 담 넘었다고? 무슨 담이야? 나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가 사람들이 야, 이춘재가 범인인데 어떻게 저걸 몇십 년 동안 기억하고 있겠냐? 아니죠. 외부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 얘기가 다 개판인 걸 알 텐데 담 넘었다고. 안 넘었는데? 나 저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의 이유예요. 원래 그런 걸 기억을 많이 한다와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춘재의 입장에 만약 이춘재가 정말 범인이면 이걸 기억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훨씬 더 확률상.